상상 이상의 거대 도시 도쿄. 도시권 인구 랭킹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쿄 도심부 5개구의 면적이 뉴욕의 맨하탄 면적을 능가한다. 100만 명 규모의 승객이 하차하는 역이 5개나 되며 GDP는 네덜란드를 윗도는 수준이다. 지방으로부터 계속 인구를 흡수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2만 명이 증가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착공을 시작한 높이 385m의 일본 최고층 빌딩이 될 도쿄 토치타워. 2023년 10월 완공한 토라노문 힐즈의 스테이션 빌딩. 2023년 11월 완공한 아자부다이 힐즈까지. 기형적으로 성장 중인 도쿄, 바로 오늘의 주제이다. 전후 시기부터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쳐 도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구와 경제의 집중에 따라 1960년에는 건축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일본 최초의 고층 빌딩인 가스미가세기 빌딩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도 도쿄의 고층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도쿄의 도지사였던 미노베 료키치 씨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도시개발보다는 복지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쿄는 도시계획의 부재로 인해 목조주택의 밀집지역이 수평으로 넓게 확산되면서 통근지옥을 낳게 되었다. 롭봉기 힐즈로 유명한 모리 빌딩의 창업 가문 2세대인 모리 미노루 씨는 이 시기를 도시계획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다. 반면 무질서하게 들어선 목조 건물과 상점, 그리고 술집거리는 도쿄만의 독특한 문화를 낳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도쿄가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후인데 30층 이상 건물의 급증과 함께 도쿄의 하늘은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70년대 이후 성장이 주춤했던 도쿄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도쿄의 고층 빌딩의 시작을 알린 것은 2002년 완공된 마루노우치 빌딩이다.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로 입주자를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마루노우치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루노우치 지역의 면적은 20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나 팽창하게 되었다. 마루노우치뿐만이 아니다. 마루노우치 빌딩이 오픈한 2002년과 같은 해에는 스미토모 부동산의 이즈미 가든타워가 완공, 그 이듬해인 2003년에는 모리 가문의 자존심을 건 롭봉기 힐스가 완공, 2005년에는 미쓰이 부동산이 니혼바시 미쓰이 타워를 완공하였다. 이와 같은 도쿄의 수직 성장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공중권의 매각이다.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지역에 한해 저층 빌딩의 미사용분 상공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JR 동일본 회사는 도쿄역 상공을 미쯔비시 지쇼를 포함한 6개 회사에 500억 엔에 매각하였고 도쿄 역사를 전면 리뉴얼하는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함께 2012년부터 매년 초대형 건물이 차례차례 오픈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도쿄의 오피스 빌딩 전용 면적은 2001년에 비해 2022년 시점에 약 1.5배나 증가하였다. 팽창하는 도쿄의 동맥이라 부를 수 있는 철도 또한 2000년 이후부터 마치 개발도상국과 같은 속도로 연장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도쿄로 집중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도쿄의 성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선수촌으로 사용 후 일반인에게 분양된 하루미 플래그에는 입주 신청이 폭주하였으며 더욱이 하루미 플래그가 위치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하철 라인이 계획하에 있고 약 1.2만 명의 인구가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저출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팽창해온 도쿄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도쿄의 낮 시간 동안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을 피크로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 오피스 공실률 또한 상승 중으로 2023년에는 6.6% 선까지 올라왔다. 또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3년 새로 오픈한 아자부다이 힐즈에는 롭봉기 힐즈의 골드만삭스, 시부야 스트림의 구글과 같은 상징적인 기업이 아직 입주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동안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쿄 외곽으로 인구 유출이 증가하였고 코로나가 끝난 현재
도쿄로의 유입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추세가 예전 같지는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도쿄의 더 큰 문제는 자연재해이다. 도쿄의 지하에는 코끼리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터널이 뚫려 있다고 한다. 와다야의 간센 지하 터널과 같은 경우 직경 8.5m의 터널이 2.2km나 이어져 있다고 한다. 東京都は集中豪雨による河川の氾濫を防ごうと各地に調節池と呼ばれるため池を整備しています。 이와 같이 도쿄도는 연간 400억 엔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지하 터널을 뚫기 시작했고 가장 깊은 곳은 지하 50m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도쿄도가 지하 터널의 진심인 이유는 바로 호우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과 같이 도쿄의 도심부 또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게릴라성 호우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5년에는 스기나미쿠에서 시간당 100mm를 넘는 호우가 2시간이나 지속돼 약 2,000건에 달하는 침수 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도쿄도는 비를 저장하였다가 강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터널을 지하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도쿄도의 수해 대책 기준이 시간당 50mm에서 70mm로 상향되었고 이는 더욱더 큰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터널을 강물이 아닌 바다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 하천을 계획 중에 있어 목표로 하던 2100년이라는 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호우뿐만이 아니다. 도심부의 빌딩 증가로 도쿄의 중심부는 마치 콘크리트 정글처럼 변하였고 기상청에 따르면 도쿄도의 중심부인 도쿄 23구의 기온은 도쿄도의 다른 곳과 비교해 약 2도 정도 더 높다고 한다. 사실 호우와 기온 상승보다 더 큰 위험이 도쿄에는 존재한다. 바로 지진이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도심 남부 직하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한 확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그니튜드 7.3 규모의 도심 남부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쿄도의 구단위 행정구역의 60% 이상이 진도 6 이상의 피해를 19만 동에 달하는 건물 피해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목조 건물이 밀집된 곳은 자연재해에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 자연재해를 고려하면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재개발이 우선 시급해 보이지만 이미 인구 감소로 접어든 상황에서 무턱대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 또한 힘들어 보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쿄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니시신주쿠이다. 197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 도쿄의 도심부 마르노우치, 유락초, 신바시, 니혼바시에 집중된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가 부도심 계획의 적합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니시신주쿠의 경우 요도바시 정수장의 이전 결정과 함께 그 자리에 업무용 오피스와 호텔, 도쿄도청과 같은 관청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도심 계획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도쿄도민들의 니시신주쿠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오피스 빌딩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고 오피스 건물만 즐비한 매력 없는 거리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단 고층화가 진행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건물의 소유주나 사업자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지역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힘들고 이러한 고층 건물을 해체하는 것 또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라는 대전제가 사라진 지금 도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후의 도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본다.